한국인의 입맛과 추억을 함께 담아냈던 음료들이 있습니다.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마시던 그 맛,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던 그 시원함, 텔레비전 광고로 익숙했던 그 멜로디까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난 음료들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외국 브랜드의 유입, 소비자 취향의 변화 속에서 자취를 감춘 이 음료들은 한 시대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인들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음료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비 맥주의 크라운 콜라, 국산 콜라의 자존심. 1968년 한국 음료 시장에 특별한 도전장이 던져졌습니다. 오비 맥주에서 출시한 크라운 콜라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코카콜라에 맞서는 국산 콜라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외국 제품은 여전히 고가였습니다. 크라운 콜라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크라운 콜라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었습니다. 코카콜라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서민들과 학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갈색 유리병에 담긴 크라운 콜라는 동네 구멍가게와 분식집 냉장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마개를 따는 순간 들리던 그 청량한 소리와 함께 콜라 특유의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크라운 콜라는 꾸준히 사랑받았습니다. 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젊은이들이 크라운 콜라를 마시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가정에서는 명절이나 손님 접대용으로 크라운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편의점과 대형 할인점을 통한 유통망을 확대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와 글로벌 마케팅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크라운 콜라는 90년대 중반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국산 콜라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었던 크라운 콜라는 이제 추억 속에서만 그 맛을 떠올릴 수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태음료의 봉봉, 어린이들의 첫 탄산음료. 1970년대 초반 해태음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름부터 귀여운 봉봉은 오렌지향 탄산음료로 당시 어린이들에게 탄산음료의 세계를 처음 열어준 제품이었습니다. 코카콜라나 사이다가 어른들의 음료처럼 느껴지던 시절, 봉봉은 아이들만의 특별한 음료였습니다. 봉봉의 가장 큰 특징은 둥글고 통통한 병 모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음료병과 달리 아래쪽이 넓고 둥근 형태였기 때문에 아이들 손에 쏙 들어왔습니다. 밝은 오렌지색 라벨에는 봉봉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고 병을 흔들면 안에서 탄산기포가 춤을 추듯 올라왔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이나 구멍가게에서 봉봉을 사들고 나오는 것은 70년대 어린이들에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병 뚜껑을 따면 달콤한 오렌지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실 때 느껴지는 톡 쏘는 탄산의 느낌은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맛은 진짜 오렌지보다는 인공적인 감귤 향이 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봉봉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봉봉 한 병은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음료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국내 음료 회사들도 다양한 제품을 쏟아냈습니다. 환타, 미린다 같은 오렌지 탄산 음료들이 시장에 등장했고 이들은 더 세련된 광고와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봉봉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80년대 후반 봉봉은 조용히 매장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둥근 병 모양과 귀여운 이름으로 한 시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봉봉은 이렇게 추억 속 음료가 되었습니다. 롯데 칠성의 긴 사이다, 사이다 시장의 도전자.
1970년대 한국 사이다 시장은 칠성 사이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 칠성은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킨사이다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킨사이다는 기존 칠성 사이다와는 다른 독특한 맛으로 시장의 차별화를 시도한 야심찬 제품이었습니다. 킨사이다의 이름은 영어 킨, 즉 친척이나 가족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녹색빛이 도는 투명한 병에 담긴 킨사이다는 일반 사이다보다 약간 더 진한 레몬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산의 강도도 칠성 사이다와는 조금 달랐는데 더 부드럽고 목 넘김이 편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려는 사람들이 킨사이다를 구매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신선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식당이나 분식집에서도 킨사이다를 취급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브랜드 인지도였습니다. 칠성 사이다는 이미 수십 년간 한국인들의 입맛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이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칠성 사이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킨사이다는 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깨기에는 마케팅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광고도 칠성 사이다만큼 자주 나오지 않았고 유통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킨사이다는 출시된 지 몇 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좋은 맛과 차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선두주자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킨사이다는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이다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아오츠카의 포카리 스웨트 캔 제품, 초기 이온 음료의 상징. 1980년대 초 한국 음료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동아오츠카에서 선보인 포카리 스웨트는 일본에서 건너온 이온 음료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준다는 혁신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온 음료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포카리 스웨트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기 포카리 스웨트는 캔 형태로만 판매되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캔 디자인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캔을 열면 약간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독특한 향이 났습니다. 이 맛은 기존의 사이다나 콜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사람들은 이 낯선 맛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운동 후나 더운 여름날에 마시면 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중후반 포카리 스웨트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필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난 후, 등산을 다녀온 후, 혹은 몸이 좋지 않을 때 포카리 스웨트 캔 하나면 금방 기운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은색 캔을 손에 쥐고 마시는 모습은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음료 포장의 대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병이 등장하면서 캔보다 더 가볍고 재밀봉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량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점차 페트병을 선호하게 되었고 포카리 스웨트 역시 페트병 제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초기의 캔 포카리 스웨트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페트병으로 포카리 스웨트를 마실 수 있지만 80년대 그 파란 캔의 모습은 이온 음료 시대의 시작을 알린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빙그레 투게더, 커피 우유의 새로운 시도. 1980년대 후반 빙그레는 기존 커피 우유 시장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투게더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커피 우유는 단순히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마신다는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제품명부터 함께라는 의미를 담은 투게더는 연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투게더의 가장 큰 특징은 패키지였습니다. 일반 커피 우유보다 조금 큰 용기에 두 개의 빨대가 함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와 마주 앉아 하나의 음료를 함께 나눠 마시는 낭만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젊은 커플이 공원 벤치에 앉아 투게더를 함께 마시는 모습이 등장했고, 이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맛 자체는 빙그레의 다른 커피 우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 맛에 우유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커피 우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빨대로 함께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 투게더를 사서 함께 마시는 것을 로맨틱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투게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참신했지만 실용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빨대로 마시려면 용기를 잡고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또한 혼자 마시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빨대가 불필요했고 용량도 애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함은 사라졌고 소비자들은 다시 일반 커피 우유로 돌아갔습니다.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빙그레는 투게더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참신한 시도였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투게더는 80년대 말 음료업계의 독특한 실험으로 기억됩니다. 6번 해태 레스비 초기 버전 캔커피의 원조. 1989년 해태 음료는 한국 음료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레스비라는 캔커피를 출시한 것입니다. 당시까지 커피는 주로 다방에서 마시거나 집에서 인스턴트로 타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캔에 담긴 커피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개념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초기 레스비의 캔 디자인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갈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레스비라는 브랜드명이 크게 적혀 있었고 커피 원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캔을 열면 진한 커피 향이 퍼졌고 첫 모금을 마시면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 가득 느껴졌습니다. 설탕과 크림이 적당히 배합된 이 맛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레스비는 빠르게 직장인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거나 점심 식사 후 졸음을 쫓기 위해 한 캔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캔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마시던 겨울날의 기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레스비도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데 제격이었습니다. 90년대를 거치며 레스비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따라 제품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맛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배합 비율이 조정되었고 캔 디자인도 여러 차례 리뉴얼되었습니다. 라떼,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등 다양한 종류가 추가되면서 원조 레스비의 맛과 모습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현재도 레스비는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1989년 그 초기 버전의 갈색 캔과 독특한 맛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 캔커피 시장의 문을 연 그 최초의 레시피는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7번 해태음료 에이스 청소년 타겟 탄산음료. 1970년대 중반 해태음료는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탄산음료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에이스였습니다. 이름부터 승리와 최고를 상징하는 에이스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음료로 기획되었습니다. 당시 청량음료 시장은 콜라와 사이다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에이스는 스포츠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에이스의 라벨에는 운동선수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은 투명했고 안에 담긴 음료는 맑고 시원해 보이는 색깔이었습니다. 맛은 콜라보다는 가볍고 사이다보다는 독특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탄산이 강해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톡 쏘는 느낌이 확실했고 이것이 바로 에이스가 강조한 청량감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에이스는 학교 앞 가게와 운동장 근처 매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난 후나 운동을 마친 뒤에 에이스 한 병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광고에서도 축구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해 에이스를 마시며 활력을 되찾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가 에이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들어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막강한 자본력으로 광고와 판촉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이스는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의 공세 앞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80년대 중반, 에이스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스포츠 이미지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에이스는 더 큰 브랜드들의 그늘에 가려 사라진 음료가 되었습니다. 8번 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 초기 패키지, 추억의 노란 병. 1974년 빙글에는 한국 음료 역사에 길이 남을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바나나 맛 우유였습니다. 당시 바나나는 고급 과일로 여겨졌고 실제 바나나를 자주 먹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나나 향이 나는 우유는 아이들에게는 꿈같은 음료였고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기 바나나 맛 우유는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노란 우유가 담겨 있었고 병 입구에는 은색 왕관 모양의 뚜껑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바나나 그림과 함께 빙글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병을 흔들면 노란 우유가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고 뚜껑을 따는 순간 달콤한 바나나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유리병 바나나 맛 우유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두 손으로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마셔야 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의 느낌과 묵직한 무게는 지금의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 마신 후에는 빈 병을 가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이것도 당시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유리병 바나나 맛 우유는 학교 앞 가게, 구멍가게, 슈퍼마켓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유리병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풍 갈 때나 운동회 날에도 바나나 맛 우유, 유리병은 빠질 수 없는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후반부터 포장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등장하면서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생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빙글에는 점차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했고 유리병 바나나 맛 우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바나나 맛 우유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초기 유리병의 그 묵직한 느낌과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9번 롯데 밀키스 초기 캔 버전, 탄산 우유의 신선함. 1989년 롯데 칠성 음료는 전례 없는 조합의 음료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밀키스였습니다. 탄산과 우유를 결합한다는 발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유와 탄산이 함께 있으면 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키스의 등장은 음료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기 밀키스는 캔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캔 디자인은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캔을 열면 달콤한 우유 향과 함께 탄산 특유의 톡 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면 부드러운 우유의 고소함과 탄산의 청량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독특한 조합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밀키스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 층에서 호기심 반, 맛 반으로 찾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자판기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차갑게 마시면 더욱 상쾌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포장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큰 용량을 원했고 페트병이 재밀봉이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밀키스도 점차 페트병 제품으로 전환되었고 초기의 캔 버전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밀키스는 여전히 사랑받지만 1989년 그 첫 캔 밀키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화약품 활명수, 소화제 음료의 전통. 1897년부터 시작된 활명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활명수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소화제이자 가정상비약이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더부룩할 때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활명수였습니다. 초기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활명수는 작고 둥근 갈색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병의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갈색 유리는 빛을 차단해 약효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병 겉면에는 활명수라는 한자와 함께 동화약품의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 뚜껑을 열면 독특한 한약 냄새가 났는데 이 냄새만으로도 활명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맛은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피, 정향, 감초 같은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서 입안에 독특한 향이 퍼졌습니다. 작은 병이지만 한 번에 다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활명수를 마신 후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편해지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활명수는 모든 가정의 약장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명절 때 과식한 후, 회식 후 다음날 아침 혹은 여행 중 배탈이 났을 때 활명수는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약국뿐만 아니라 구멍가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가격도 부담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활명수의 포장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플라스틱 병과 파우치 형태가 등장했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휴대가 간편해지고 용량도 다양해졌지만 갈색 유리병에 담긴 전통적인 활명수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11번 혜태 썬업 오렌지 주스의 대중화. 1970년대 혜태 음료는 서민들에게 오렌지 맛을 선사할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썬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오렌지는 귀한 수입 과일이었고 진짜 오렌지 주스는 가격이 비싸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마실 수 없었습니다. 썬업은 합성 향료를 사용해 오렌지 맛을 구현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오렌지 향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썬업은 밝은 오렌지색 라벨이 붙은 투명한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햇살 가득한 오렌지 과수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상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병을 열면 인공적이지만 강렬한 오렌지 향이 퍼졌습니다. 색깔도 선명한 주황색이어서 보기만 해도 달콤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은 진짜 오렌지 주스와는 달랐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약간의 신맛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과즙 함량은 낮았지만 아이들은 이 맛을 좋아했습니다.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썬업 한 병은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했고 소풍이나 운동회 때 도시락과 함께 가져가는 필수품이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썬업은 꾸준히 사랑받았습니다. 학교 앞 구멍가게, 분식집, 슈퍼마켓 어디서나 썬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용돈이 적은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고 가족 모임이나 잔치 때도 썬업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진짜 과일 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오렌지 농축액을 사용한 제품들이 등장했고 나중에는 착즙 주스까지 시장에 나왔습니다. 합성 향료로 만든 썬업은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썬업은 조용히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한 시대 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던 썬업은 이렇게 추억 속 음료가 되었습니다. 12번 진로 소주 판촉용 음료. 특이한 마케팅의 산물. 1980년대 진로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소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 음료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음료는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오직 진로 소주를 구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판촉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창의적인 마케팅 방식이었고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판촉용 음료는 작은 캔이나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크기는 일반 음료의 절반 정도였고
진로 소주 로고와 함께 판촉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료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사이다나 과일향 음료가 주로 제공되었습니다. 소주와 함께 마실 수 있는 믹서 개념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를 사러 간 손님들은 이 작은 음료를 덤으로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단골 술집이나 슈퍼마켓에서 진로 소주를 구매하면 점주가 이 사은품 음료를 챙겨주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공짜로 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음료를 모아두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촉 캠페인 기간 동안 이 음료는 제법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로 소주를 사면 음료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판매량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촉 행사는 영구적으로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도 감소했습니다. 결국 판촉 캠페인이 종료되면서 이 음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식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80년대 진로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 판촉용 음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13번 메일유업 카페라떼 초기 버전. 커피 우유 시장의 도전. 1990년대 초 메일유업은 커피 우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카페라떼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커피 우유 시장은 빙그레 커피 우유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메일유업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카페라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초기 카페라떼는 갈색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었고 라벨에는 카페라떼라는 이름이 세련된 서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커피 우유보다 진한 커피 맛을 강조했고 우유의 부드러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일반 커피 우유보다 조금 높았지만 어른들을 겨냥한 제품답게 달지 않고 진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신선한 선택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음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빙그레와는 다른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제품이 계속 변화했습니다. 맛의 배합이 조정되었고 패키지 디자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다양한 맛과 종류가 추가되었고 초기에 단순했던 카페라떼는 점차 원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지금도 메일유업 카페라떼는 판매되고 있지만 90년대 초 그 첫 버전의 맛과 디자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14번 코카콜라 탭캔. 따는 재미가 있던 시대. 1980년대 캔 음료를 마시는 방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를 비롯한 모든 캔 음료는 완전히 떼어내는 탭을 사용했습니다. 캔 뚜껑에 달린 금속 고리를 잡아당기면 작은 타원형 조각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캔 음료를 여는 표준 방식이었습니다. 탭을 따는 순간에는 특별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금속 고리를 손가락에 끼우고 힘을 주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캔 안에서 탄산이 치솟으며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떼어낸 탭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으기도 했고 아이들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탭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떼어낸 탭이 길거리나 공원, 해변에 버려지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었기 때문에 맨발로 밟으면 다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탭을 캔 안에 넣어버렸는데 이것을 실수로 삼키는 사고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음료 업체들은 환경과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탭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캔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뚜껑에 붙어있는 방식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도 이 새로운 탭이 도입되었고 완전히 떼어내는 옛날 방식의 탭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캔 음료가 붙어있는 탭을 사용하지만
80년대 그 떼어내는 탭의 독특한 느낌과 소리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5번 빙그레 요플레 초기 디자인 플레인 요구르트의 시작. 1980년대 초 빙그레는 한국 유제품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요플레였습니다. 당시까지 한국에서 요구르트는 주로 액체 형태의 호상 요구르트가 일반적이었는데 요플레는 떠먹는 형태의 플레인 요구르트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초기 요플레는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고 디자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용기 위에는 은박지 뚜껑이 붙어 있었고 라벨에는 빙그레 로고와 요플레라는 제품명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박지를 벗기면 하얗고 부드러운 요구르트가 나타났습니다. 맛은 달지 않고 신맛이 강했는데 이것이 바로 플레인 요구르트의 본래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요플레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과일이나 시리얼을 섞어 먹는 방법도 소개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요플레도 변화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복숭아 같은 과일 맛이 추가되었고 용기 디자인도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초기에 심플했던 하얀 용기와 플레인 맛 중심의 제품 구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요플레는 여전히 사랑받지만 80년대 초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초기 디자인과 맛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